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 두 번째 시간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리터러시라는 것이 도서관의 목적이기도 하고 도서관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 서비스이고 또 다른 하나가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인 정보 서비스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문헌정보학에서 정보 서비스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신이 나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전체가 여지껏 우리는 다 정보 서비스가 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헌정보학 교과목 안에는 정보 서비스 외에는 그닥 많은 과목이 없습니다. 뭐 주변적 문화적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지식자원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지식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문화적 얘기를 하고 그 지역 향토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지 그것들을 어떻게 도서관에 수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보 서비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처음부터까지가 다 정보 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를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느냐라고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관리적인 시각에서 쳐다봅니다. 왜? 궁극에 그래야 서비스가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21세기 오면서부터 서비스라는 개념이 상당히 과학화되어지고 상당히 중요해지고 하나의 재화로서 그 자체가 독립된 재화로서 가치를 가지면서 정보 서비스에서도 단지 우리가 조직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정보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데는 우리가 맡은 하나의 기능으로서 하나의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서 정보 서비스 얘기들이 이제는 정보 서비스가 전 기능으로 들어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전체에 대한 해석 작업의 서비스가 전부 다 녹아 들어가게끔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왜? 문헌정보학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것은 매체에 대한, 자원에 대한, 소위 장소에 대한 얘기가 기본이고 도서관을 정의할 때도 이 장소와 공간이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도서관을 정의할 때는 장소와 공간을 애써 놓지는 않습니다. 왜? 장소와 공간도 여전히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장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공간이라는 것도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축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이름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목적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얘기를 하거나 초기에 도서관을 얘기하거나 또는 수도원 도서관을 얘기하더라도 우리 도서관을 만들자 하고 책을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책이라는 매체들이 동원되어졌고 그 책이라는 매체에 관리라는 시스템이 따라붙는 것이고 왜? 책도 물리적인 부피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하나의 그 다루어야 하는 대상물이기도 하고 취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환경, 즉 공간, 그거 배려하기 위한 그 서각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 구조적인 것들이 정보 서비스에 의해서는 필연적이다라고 놓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문헌정보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류와 목록은 말 그대로 재산권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작업들인 것이고 그 무엇인가를 나누는 작업들은 어딘가 집합이 발생하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창고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마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가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살림이 무엇이 있는가와 내가 갖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과 기타 살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와 그것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와 그것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가를 적은 것이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분류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갑고 뜨거운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밝고 어두운 것을 느끼고 배고프고 따뜻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차 성장하면서 그게 분화되죠. 다양해지죠. 배고프다도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배고픈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밝은 것도 정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빨간색도 구별짓기 시작하고 전부 구분지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구분짓는 힘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더 심화되어지면서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게 언어에 녹아납니다. 색감이 발달한 나라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색에 대한 단어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면서 색을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행동, 어떤 동작에 대해서 그런 구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심지어 알다라는 개념 가지고도 번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상의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 단지 내가 보았느냐, 아니면 이해했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관계 충분히 그 이해폭이 엄청 넓으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다 다른데, 자칫 우리 이것을 알다 하나로 번역했을 때는 받아들여진 뉘앙스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즉 내가 서비스하는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 어떻게 구분 지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분류 체계는 오랜 시간과 역사 속에 구축되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것도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아주 혁혁한 발명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도서관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은 그 외에도 많은 분류 체계들이 움직이고 있고, 많은 분류 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도서관들도 많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십진 분류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십진 분류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10개 구분 짓고 10개를 계층 구조화시킴으로써 10의 n승 구조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제가 다 10개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는 뭉뚱그려지기도 하고, 어떤 주제는 확장돼서 넓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 계층 간의 이 형평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첫 번째는. 그러나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그 분류 자체가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은, 분류의 기본적인 목적은 구분 짓는 행위이지만 그 다음에 파생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열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배열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위치의 개념으로만 분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분류 번호만 가지고 위치를 100% 점하지 못하니까 그 뒤에 많은 번호, 부수적인 번호들이 따라붙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류라는 개념이 생기고, 하나하나 개체물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목록이라는 행위들도 발생하고, 이 모든 것들은 도서관이 기원이 아니라 도서관이 차용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보편적인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이 분류와 목록에 엄청 힘을 투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분류와 목록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분류와 목록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분류와 목록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도서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원들이 어떻다? 한 매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디지털 매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고 보는 것이, 모든 매체가 다 책이라고 되어 있고 전부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 짓는 데는 굉장한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걸 구분 지을까? 어떻게 차별화시킬까에 대해 우리가 그 매체를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양한 이제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음악, 소리, 영상, 뭐 글자, 나가서 이제 감각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실은 어떻게 되면 차별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를 본다든가 영상을 본다면 모니터를 본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 그 인터페이스가 하나로 집적화되어지고 하면서 이 매체들이 이제는 좀 디지털 매체라는 이름 하나로 뭉뚱그려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류라는 개념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분류라는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분화시키면 세분화시켜서 엄청 깊어집니다. 이 깊어지는 것들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책이 1000만 권 있는 도서관이다 그러면은 1000만 권이 전부 하나하나 구별되어지려 해도 1000만 개의 조직이 필요하고 1000만 개의 조직이 가지려면 10의 7승 정도의 소수점이에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7개 정도 발생해야 1000만 개를 구별 짓습니다. 그럼 최소한 같은 번호를 갖는 책이 10권만 된다 하더라도 자릿수가 6개. 1, 2, 3, 4, 5, 6, 6단위의 숫자가 배열되어야지 10개씩 들어가는 구분. 그런 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100만 개의 방을 만들어야지 10개씩 들어가서 구분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전부 이분하게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보면 어떤 건 100개 들어가 있고 어떤 건 1개 들어가 있고 어떤 건 텅텅 비어있는 방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4자리, 5자리, 5자리도 10만 개지 않습니까?
10만 개의 1000만 개의 데이터를 하려면 개당 100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더 이상 구분짓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실은 분류가, 그 분류만 가지고는 배열 자체에 한계가 있는 것이, 거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배열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배열상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시스템입니다. 개념상으로는 분류는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분류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 장치들이죠. 근데 십지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숫자 체계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위 10단위 10개씩 찰 때마다 한 단위씩 올라가게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수월하지만, 이제 이게 커지면 16진법, 우리가 A,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그게 한 단위 넘어가면 1F, 11F, FFF 이런 식으로 16배씩 16의 n승값으로 쭉 올라가게끔 되는 게 16진법. 진법을 늘리면 되겠지만 이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우리 디지털은 이진법으로 되어 있다. 이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4개가 뭐야? 3개인가요? 2는 4, 2, 8, 4개가 이진법 자리, 4자리가 뭐예요? 16진법 하나가 표현되어지는, 이런 식의 번호 체제를 갖는 것은, 그러니까 번호를 갖는 것은, 배열을 전제한 번호는 의미를 갖을 수가 없다, 앞으로 미래는. 그래서 이 분류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처럼 한 분류 번호 대역에 수백 개씩, 수천 개씩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근데 이미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지식의 뎁스는, 깊이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책이라는 매체와 저널, 학술지라는 매체 간의 차별성이 거기서 존재합니다. 책을 생산하는 프로세스와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분류 체계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널, 페이퍼들은 그 생산 주기라든가 담고 있는 내용의 깊이를 놓고 봤을 때 분류 번호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접근성을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계층 구조에서 단계별로 찾아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걸 찾는 행위라면, 세계는 뒤집어 놓고 내가 필요한 가장 가까운 키워드들을 통해서 그 집단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가 세계인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시스템이 되었던 세계인 시스템이 되었던 궁극에는 구별 짓는 행위고, 구별 짓는 행위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지식 자원들을 쉽게 접근하게끔 하고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키워드 몇 개만 두들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막 보여주는 것 같지만, 내부적 프로세스를, 메커니즘을 쳐다보면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구분짓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키워드로 구분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따라서는 인위적일 수 있는 것이고 자연적일 수 있는 것이고, 자연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사람들과 매칭시켜 찾는 것이고, 인위적인 것은 이것을 정리해서 가장 가까운 정해진 키워드, 정해진 어휘로 재조립해내는 작업이 이제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 목적이 정보 서비스인 것이고, 정보 서비스는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는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찾아진 데이터가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커뮤니티 서비스로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 단순히 찾은 것이 데이터, 그냥 데이터를 내가 확인하는 작업, 내가 인지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정보 서비스인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서 내 액션을 요구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다 할 때는 더 많은 데이터를 찾는 여전히 정보 서비스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어떤 것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그것을 오더, 주문을 해서 물건을 사거나 찾아가서 참여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또는 식사를 하거나, 이게 음식의 데이터인 경우, 그런 2차적, 3차적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것을 커뮤니티 서비스 안에서 이제 다룰 청입니다만, 그래서 정보 서비스 안에서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질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해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를 보면
그렇게 서비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찾는 것들을 도서관에 오는 이유는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킨더 같은 유치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유치원 우리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리터러시라고 봅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고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에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전부 다 도서관에서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했던 의미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도서관에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세상을 만나고 소통하고 꿈을 꾸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퍼슬리티이고 리터러시이고, 그래서 그중에 정보 서비스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지식이라는 데이터고, 데이터 형식의 지식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너 이거 공부해라가 아니라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을 뒤져가면서 어떤 책은 가이드 해주는 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책들은 그 내용을 깊게 전달해 주는 책일 것이고 어떤 책은 그런 기관들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는 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책은 그것에 관해서 일을 했거나 연구를 했던 사람들의 위인 자서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책을 내가 섭렵할 수 있고 찾아다닐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는 곳이 도서관인 것이고 그런 연습들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확장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도서관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인터넷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장시켰다라도 볼 수 있지만 실은 인터넷이 주는 것들은 우리 리터러시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내가 알아야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절차적인 문제와 내가 그것을 익히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익히지 않은 몇몇 가지들이 존재할 수 있죠.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알 필요 없는 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막 골머리를 써가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회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도서관이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도서관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에게는 그런 검증 작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 커뮤니티가 원치 않는 정보들은 통제하는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의 얘기라든가 그러니까 지적 자유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지식을 제공해줄 때 우리 그 보호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얽혀서 무엇이 답이다라고 당장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충돌적인 문제들 속에서 도서관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도서관의 역할이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는 공간이고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공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에게는 특별하게 다른 일은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서비스는 그냥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아가는 행위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도서관은 그냥 내 일상의 행동 같은 매일 아침 양치질하고 매일 아침 밥을 먹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공간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습관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예시를 갖고 설명하자면 요만한 걸음마를 갓댄 아이를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오면 이 아이는 도서관 책을 찾습니다. 도서관을 처음 접하는 거죠. 집에서 물론 책도 읽어줬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 매체가 알고 있고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특히 그림책도 보고 이런 과정을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도서관 책을 찾는 거고 그 많은 책 속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찾습니다. 근데 서양의 엄마들은 절대 아이에게 책을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책을 고르고 그 책이 많든 적든 아이가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오게끔 합니다. 가방을 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무거운 대로 가방 찡찡 메고 들고 오겠죠. 다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빌리고 온 책을 들여다보면서 재미있는 책도 있었고 재미없는 책도 있었고 그럼 다음에 도서관 갈 때는 자기가 재미있는 책을 고르기 시작할 것이고 이때 사사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사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는 보여주는, 노출해주는 것, 드러내주는 것이 사사의 몫입니다. 이 아이 보고 너 이거 읽으라고 강요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보다는 이 아이가 스스로 움직여서 찾을 수 있게끔 이런 그림 좋아하니 하면서 이렇게 어떤 연상도 시켜주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가 하는 일을 보고 저 아이는 저런 거 좋아하는데 넌 한번 가서 볼래? 유도하기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다른 세상도 쳐다보게끔 하고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하고 이제 그 부모는 집에 가서 읽는 아이에게 반문하겠죠. 읽어보니까 어떻느냐고 얘기하고 아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선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와 공간,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성장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가서도 여전히 데이터를 찾고 하는 것들 익숙하게 도서관을 통해서 행위를 하죠. 나이 들어서 정년하고 나와서도 퇴임하고 해도 도서관을 찾아서 그런 활동을 계속합니다. 지적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뮤니티 활동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보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요즘은 데이터 사이언스라 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지식, 정보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충분히 많은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행위들이 다 그거죠. 자기가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방향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하는 그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인트로덕션, 출발점, 이런 거구나. 개념에 대한 이해. 그런 작업들이 소위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보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조금 더 제 얘기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저 양반이 하는 얘기 정보 서비스 전체가 아니네. 정보 서비스가 저런 거구나. 정보 서비스 좀 더 공부를 해볼까? 그때 여러분 이제 정보 서비스와 오늘 제가 했던 얘기 키워드들을 찾아서 뒤져보면 엄청 많은 내용들을 발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보 서비스이고 그 정보 서비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나 완벽한 백과사전적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식의 시행착오와 접근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가는 그 프로세스를 익히는 작업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술 변화와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매번 도서관에 가서 배우는 거죠. 현실적. 이런 기술도 들어왔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은 정보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최첨단 기기를 늘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에게 그런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들을 자기가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